오늘의 현실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배울 것인가? 오늘은 도대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시작은 영국이라고 볼 수 있죠. 영국의 이 존왕이 13세기의 왕이죠. 근데 이 존왕이 굉장히 무능력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의 전쟁을 하는데 군사적인 실패, 외교적인 실패, 더 나아가서 부빈 전투에서 많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히 국민들과 귀족들은 화가 났겠죠. 다시 땅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귀족들이 안 되겠다. 이 존왕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마그나 카르타라는 대헌장이 1215년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귀족과 의회에서 대타협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결국은 계속 진화해서 영국은 의회라는 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그나 카르타라는 대헌장이 생기고 난 이후에 14세기 들어서 드디어 영국 국회에서 최초의 탄핵이 생기게 됩니다. 에드워드 3세라는 왕의 고문이었던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레틀랜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프랑스와의 전쟁을 하는데 전체 전쟁을 책임지는 왕의 고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군수물자를 조달하는데 군수물자를 빼돌리고 부패를 저지릅니다. 더 나아가서 군사 전략을 쓰는데도 무능함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자 프랑스와의 100년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에서 지금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 국회는 이 레틀랜드 탄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영국 국회가 이때 아주 재밌는 발상을 하게 됩니다. 탄핵을 할 때 그냥 탄핵을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의회다. 우리는 선량한 의회다 이런 뜻이죠. 이런 걸 가지고 레틀랜드라는 사람을 최초로 탄핵을 해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앞으로 왕의 고문이나 왕의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의회로부터 탄핵을 당하는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견제를 시작한 것이죠. 또 한 차례 영국 국회에서 탄핵이 있었는데요. 1386년도에 마이클 라폴이라는 사람의 재무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실이 사치하게 쓰는 걸 막지 못하고 방만한 통치를 하는 왕을 제어하지 못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잘 못 모셨다. 대통령이 낭비벽을 막지 못했다. 돈을 함부로 쓰게 했다. 이래가지고 재무장관을 탄핵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탄핵한 거 비슷한 것이죠. 이후로 영국 의회는 잘못한 측근이나 장관들을 탄핵하기 시작했습니다. 탄핵의 역사는 바로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견제의 역사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에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나라를 바로잡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훨씬 더 전에 그리스에서는 도편 추방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6세기 때 민주주의가 막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여러 정치 세력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되는데 누가 군사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독재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올해는 도편 추방제를 할까요 말까요를 결정한 다음에 합시다 라고 결정되면 도편 추방제 열어서 도자기에다 이름을 써가지고 시민, 즉 성인 남자죠. 6,000명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10년간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독재적인 성격이 보여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방 명령을 내린 거죠. 다만 이때도 재산을 몰수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갔다 오면 다시 또 정치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문제점은 이게 점점 더 정적을 죽이는데 이 도편 추방제가 사용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도편 추방제를 더 쓰면 더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겠다라고 해서 없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제도라도 항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통해서 나라가 발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왕실이든 측근이든 또한 권력이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정착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배워야 될 것은 로마입니다. 로마가 어떻게 천년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할 때 많은 로마의 정치가들이 쓰는 연설, 비유가 있습니다. 사비니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런 뜻인데요. 사비니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로마를 만든 늑대가 젖을 먹여서 키웠다는 로물루스라는 로마가 있고 그 옆에 사비니 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로물루스가 보니까 여성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데 사비니가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물로스 쪽은 큰 축제를 열어서 사비니 부족을 초청합니다. 초청을 해서 술을 잔뜩 먹은 거죠. 근데 술을 잔뜩 먹이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사비니 부족의 부인과 딸들, 여성들을 전부 납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비니 부족의 남자들은 갑자기 축제에 갔다가 부인과 딸들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어마어마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비니 부족은 술 깨고 나니까 정말 엄청난 비극이 생긴 거죠. 다시 돌아갔습니다. 전의를 불태워서 로마랑 전쟁을 했죠. 근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울분을 사귀고 또다시 전쟁 준비를 해서 또 전투를 했는데 이때 유명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비니족이 쳐들어왔을 때 로마와 싸우지 못하게 여성들이 전쟁을 만류하는 장면이 있는 명화가 있습니다. 왜? 처음엔 사비니 부족의 부인과 딸이었지만 이미 로마 부족으로 와서 그들의 자식도 낳고 가족이 돼버린 거거든요. 전쟁의 만류를 호소하는 그림입니다. 이때 로마가 결정하는 것은 이제 전쟁을 그만하고 로마 부족하고 사비니 부족이 합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물로스 초대 왕의 시대가 끝나고 사비니 부족에서 왕을 세우는 제2대 왕 누마 왕이 탄생합니다. 이 누마 왕은 아주 절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전과 기도와 엄숙함이 남아있는 로마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법으로서 로마를 통치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는 점점 더 번성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역사학자들이 로마가 어떻게 천년제국을 만들게 됐을까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비니 부족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로마가 침략한 이민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공로가 있거나 귀족일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을 주고 그 중에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로마의 황제가 되는 길을 연 것이죠. 쉽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민족과 관계없이 로마의 황제로 만들었을 때 로마가 가장 위대한 로마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우리도 한번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간다면 또 한편으로는 바로 옆에 전쟁을 했던 사람이라도 그걸 함께 해서 제도를 통해서 로마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배울 만한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도를 통해서 진화하는 것이죠. 또 중국 얘기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중국에서 가장 땅을 넓게 만든 사람이 징기스칸 다음으로는 청나라의 강희제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강희제는 8살에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섭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섭정하는 사람 중에 이오바오라는 사람은 아주 군사적인 실력자이자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강희자가 8살이니까 힘을 못 썼죠. 무려 8년 동안 이 사람은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청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막대한 재산도 긁어모았죠. 감히 이 사람 앞에서는 바른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바른 말을 하면 바로 죽여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강희제는 차츰차츰 자기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근위대 자기를 지키는 호위무사 군단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측근을 없애지 않고는 황제가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 없다고 느낀 것이죠. 황제의 명령을 무시하기도 하고 황제를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때 꾹 참고 강희제는 차근차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6살이 되던 해에 강희제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 문제의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아오바이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초대받고 회의에 오게 됩니다. 이때 강희제는 근위대를 시켜서 현장에서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의 측근과 일족 세력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나서 강희제는 능력 중심의 인사, 그리고 시험에서 우수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면서 청나라를 일약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희제는 명실상부한 중국의 황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항상 어느 나라나 이 왕과 대통령 주변에는 직동과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좋은 사람들이 발탁되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견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계엄 사태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제도와 나쁜 대통령이 만나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이번에 잘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이번에 첫 번째 우리가 고쳐야 될 거는 바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입니다.
우리는 헌법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는 회의를 열어서 해제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에 계엄이 필요할 거냐 필요하지 않을 건가 두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계엄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전시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국회가 계엄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권한대행 문제입니다. 이게 도대체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지금 보면 특검을 할 수 있다 없다? 아니 국민의 70% 80% 이상이 특검을 찬성하는데 이걸 반대해서는 안 되겠죠.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이 있다 없다? 이런 논쟁 중이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거든요. 그러면 권한대행이라는 부분도 아직 우리가 제도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어디까지 하는지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정부 들어서 25번이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본인의 가족과 그 주변에 문제가 있는 것을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그거를 거부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어디까지 거부권을 할 수가 있고 무엇은 거부를 할 수 없는지도 이제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서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냐면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일 경우에는 국회는 고쳐야 되고 위헌이 아닐 경우에는 바로 국회가 법을 만든 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이제 우리는 규정을 해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 계엄을 보니까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몇 명이 전부 특정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들만 모의를 하게 되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인사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국무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국무위원 중에 누가 나서서 이거를 목숨을 걸고 막았다는 사람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인사 시스템, 군 인사 시스템, 그리고 대통령한테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 국무위원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통과되지 않는 국무회의가 심의기구가 아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전환되어지는 제도 변환도 또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원맨쇼 하듯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큰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낡은 제도와 나쁜 대통령이 만나서 이 엄청난 비극을 낳았다면 이제 좋은 제도와 좋은 대통령이 나오는 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탄핵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계엄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때도 없었던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런 민주주의를 본질적으로 파괴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체포한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상상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에서 무려 증시에서 144조 원이 며칠 만에 날아갔습니다. 144조 원이라는 국민의 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6조 원이라는 돈이 미국 증시로 가버렸습니다. 환율이 1,500원대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경제를 믿을 수 없다고 보니까. 그래서 경제를 망쳤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미동맹 크게 훼손했습니다. 주한미 대사가 3시간 동안 용산에 전화해도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격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문제는 북한군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파견되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북한하고 교전을 일으켜서 계엄의 명분을 쌓으려고 했던 안보 자체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려고 하는 위험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민주주의는 그냥 발전하지 않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과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남태령에서 그 추운 날 밤 우리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가서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별받는 이들에 대해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서 함께했던 긴 밤의 그 긴 영상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잘 되지 않습니다. 함께 노력했을 때 연대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진화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좋은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좋은 지도자가 함께 탄생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이제 정치도 국민들에게 민생 경제와 안보 평화 그리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으로 꼭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국민이 틀림없다는 것은 이번에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삼류 정치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